5년 전 큰 꿈을 안고 상경한 민주 씨. 서울에서 얻은 첫 집. 집안 곳곳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부지런히 꾸몄던 그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 때문에 제 인생의 모든 거를 다 바꿔야 되는 게 너무 억울하고 슬프고. 그녀만의 공간을 침범한 불청객. 누구죠? 이 나체 사진뿐만 아니라 생혈, 양 많음 이런 것까지. 왜? 아이고야. 에? 초대받지 않은 한 남자와 그런 그를 도왔던 그의 엄마까지. 가장 급사 엄마야. 엄마요?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너무 이뻐서 그랬어요. 아이고야. 마치 어항 속 물고기인 마냥 민주 씨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이리저리 몰아붙였던 그들.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하. 야, 뭔 얘기일까요?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민주 씨를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사건 일어났던 거죠, 여기가? 네, 여기가 현관이고요.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민주 씨. 사건은 지난 여름 민주 씨가 생활했다는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카메라로 찍었다는 데가 여기 창문인 건가요? 네, 여기랑 주방 쪽 창문이랑 화장실 창문 쪽이 주방 쪽에서 보면 다 보여요. 지방이 다 보이네요. 무엇부터 뭐 현관까지 다 보이네요. 제가 안에 있었는데 이제 한 5분 정도 동영상 촬영을 한 게 나왔고 사진도 몇 개 있었어요. 휴대폰에 동영상을 진짜 거의 셀 수도 없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몰카를 찍었다 그 말인데요. 그러니까요. 범인은 2개의 창문을 통해 부엌, 화장실, 그리고 침실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켜봤다고 합니다. 아이고. 보니까 영상 보니까 오전 8시쯤부터 저희 집을 동영상 찍은 게 있더라고요. 출근하는 네, 그리고 이제 밤 거의 한 12시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아이고, 계속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수십 차례 민주 씨의 집을 촬영했다는 한 남자. 그의 대범하고 엽기적인 범행은 지난 8월에 일어난 사건을 계기로 발각되었습니다. 대체 그날 민주 씨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8월 6일 토요일 날 저희 이제 엄마가 이제 올라오셔서 저희 오빠랑 미리 저희 집에 와 있는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그때 일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이제 11시 반쯤에 저희 집에 왔는데 생애 처음으로 독립한 딸을 만나러 먼 길을 올라온 민주 씨의 어머니. 2손 가득 장을 보고 동생의 집을 찾았던 그날 오빠는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다고 기억합니다. 열쇠를 여는데 열쇠가 안 돌아가는 거죠. 열쇠에 문제가 있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문을 열려고 아무리 시도를 해도 꽉 닫혀 열리지 않았다는 현관문.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창문 쪽으로 이제 보는데 낯선 사람이 문을 잡고 있는 거죠. 순간적으로 저도 되게 당황하고 조금 놀라고 그래서 일단 누구시냐고 일단 물어봤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후다닥 화장실 쪽으로 이제 피하더라고요, 몸을. 일단은 처음엔 도둑인가 보다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계단을 반층 내려가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동진 씨. 그런데 그 순간 그 남자가 다짜고짜 대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냥 도둑이면은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도망갈 텐데 저희한테 일단은 잠시 말을 하자고 하니까 곧 경찰이 올 거니까 경찰 오면은 같이 이야기를 하자 했죠, 제가. 우리 무심한 그때 이제 112에 신고하고 나는 휴대폰 꺼잡네 건네다가 사진을 찍어야지 내가 그 사진부터 먼저 찍어야지 했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 사진 탁 찍는데 돌았었거든. 그래서 뒷모습을 찍어. 일단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진부터 찍었다는 정희 씨. 그 민주 씨 어머니가 찍은 실제 범인의 사진입니다. 사진이군요. 그리고 곧바로 도착한 경찰과 함께 올라온 동생의 집. 그런데 있어야 할 범인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도착하기 전에 이미 도망간 상태인데요? 네네. 한 일주일 채 안 돼서 체포영장 집행한 것 같은데 저희도 되게 이게 중요한 사건이다 생각하고서 네. 경찰관 오는 소리 듣고 지하에 보면 지하 창고가 또 있어요.
거기에 뭐 숨어 있다가 이제 도주했다 이렇게 충격적인데요. 형사들 전원이 이제 팀 전원이 투입돼가지고 이제 네. 집에서 이른 아침에 가서 체포했거든요. 자고 있었을 때. 현장 지문 감식과 인근 CCTV를 통해 추적 끝에 검거한 범인은 30대 후반의 김승태 씨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여기 안에 속옷이 있는 거를 이제 팬티 2장을 들고 와서 한 손에는 하나를 들고 팬티 한 장은 옷을 다 이제 제 팬티를 입고 성기를 노출시켜서 에? 이제 아, 제 지금 거울 전신 거울에서 이제 셀카를 이렇게 찍으셨어요. 이렇게 들고. 에? 뭐야 이게? 뭐야? 아니, 민주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것도 모자라 나체로 민주 씨의 속옷을 입고 또 들고 셀카를 찍었다는 김 씨. 아, 이거는 아니죠. 미친 거 아닙니까? 그 가해자 휴대폰에 이제 메모장이 발견이 됐는데 이제 제가 몇 월 며칠 언제 어디를 가서 제가 얼마 썼는지 이런 게 메모장에 다 적혀 있고 에? 뭐야 이게? 생혈 뭐 양 많음 이런 것까지 아. 있었거든요. 민주 씨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기록했다는 그 남자. 그녀의 집안 쓰레기통을 뒤졌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까지 그는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 단순 도둑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완전 소름 끼치는데요? 그렇게 기록한 메모들은 민주 씨를 샅샅이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 가해자의 지금 실제 메모인가 봐요. 이 외에도 범인의 휴대전화에는 옥상 내 카메라 설치 시도부터 미행까지 다양한 스토킹 행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6월부터 사건이 일어난 지난 8월까지 주거 침입은 13차례, 스토킹은 무려 20차례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CCTV를 보면 저희 집에 올 때는 항상 배낭 가방을 메고 있더라고요. 검거 당시 저 검은색 가방에서 콘돔과 케이블 타이가 나왔습니다. 헤이, 충격적인데요.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야. 그런데 사건 직후 민주 씨는 단번에 용의자를 지목했습니다. 아, 의심 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건가요? 동생한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스토킹 비슷하게 이제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데 그때는 뭐 크게 생각 안 했죠, 사실. 당연히 그 범죄까지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못 했으니까. 가해자 김승태 씨를 처음 만난 건 민주 씨가 일하는 병원에서였습니다. 아. 그런데 민주 씨에게 먼저 접근한 건 김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10년 넘게 도수 치료사로 일했던 민주 씨. 작년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저희 병원이 이제 개원하고 나서 며칠 뒤에 원장님 장모님이 저한테 먼저 받으시고 원장님 장모님이랑 제일 친한 분이 가해자 어머니시거든요. 어? 개원하고 나서부터 계속 쭉 받으셨었어요. 주 1회 무리지어 나타나 도수 치료를 받은 여성들. 그들은 민주 씨의 단골 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독 민주 씨를 마음에 쏙 들어한 강 씨. 그녀는 가해자 김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아. 주마다 오셨을 때 김치 주고 닭발 주시고 삼겹살 주시고 예쁘다 뭐 선생님 같은 사람이 뭐 있었으면 하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원장님 장모님께서는 가해자 어머니가 압구정에 건물도 있고 돈이 되게 많다고 나중에 둘째 며느리가 들어오면 되게 잘해줄 거라고 약간 우울증도 있고 약간 머리 없는 것 빼고는 착하고 성실하고 나무랄 데가 없는데 여자만 없다 그런 식으로 계속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가해자 어머니도 계속 그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민주 씨를 며느리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요. 강 씨와 함께 가해자 김 씨를 민주 씨에게 소개하려 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민주 씨의 의사는 중요치 않아 보였습니다. 신내림 받으신 스님을 데리고 오셔서 도수 치료를 받게 하셨거든요. 사주 같은 거 봐준다고 하면서 생일월일이나 이런 거 다 물어보시고 갑자기 사주요? 사주를 보고 나서 그 뒷날에 그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가해자 어머니랑 저랑 사주를 봤는데 너무 잘 맞다고 하더라고요. 뭔 소리야? 둘이가 너무 잘 맞다고. 그래서 제가 좀 소름이 돋았죠. 가해자랑 가해자 어머니랑 저랑 이렇게 셋이 궁합을 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거를 하지라는 점점 더 무서웠죠. 본인과 아들 그리고 민주 씨 궁합을 왜 봅니까?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러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부적을 건넸다는 강 씨. 부적이요? 곧바로 부적을 받지 않겠다며 거절했지만 민주 씨에게는 소름 끼치는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와. 결국 강 씨는 아들 승태 씨의 치료를 민주 씨에게 맡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가해자 어머니께서 데스크 쪽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저한테 계속 받게 한번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9월 말 10월 초 그때부터 저한테 받으셨어요. 굳이 민주 씨를 콕 집어 승태 씨의 치료를 전담하게 한 강 씨. 게다가 새로 치료를 진행하게 된 승태 씨의 행동 역시 선을 넘기 일쑤였습니다. 아, 내가 선생님 보러 온 거고 내가 아파서 오는 거 아니다. 나 항상 선생님 보러 놀러 온 거다. 집에 참. 조명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형광등 이제 꺼지면 이제 이런 것들 내가 다 고쳐줄 테니까 나를 불러라 하고 내가 선생님 뭐 빵 셔틀 할 수 있다. 선생님 어디 가고 싶으면 나를 다 불러라. 집착을 정말 많이 했어요. 심지어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열쇠고리, 팔찌, 카드 지갑 등의 선물을 주면서 마음을 표현했다는 승태 씨. 아. 직장 동료들 역시 승태 씨로 인한 민주 씨의 고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어렵게 민주 씨의 직장 동료들을 만나봤습니다. 무조건 선생님이었어요. 만약에 이제 선생님 예약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예약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면은 자기는 아무 때나도 괜찮으니까 예약 대기를 걸어서라도 받겠다. 시간 날 때 연락 달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죠. 뭐 예약이 안 된 상태로 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받고 가신 적도 있었고요. 네. 점심시간 전에 병원에 와서 점심시간 내내 기다렸다가 진료를 본 적이 있어요. 그날 안 가고 계속 밖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퇴근하려고 지하 주차장 내려갔는데 저희 다른 동료들이 그 씨가 지하 주차장에 있는 걸 봤다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 이상하죠.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이라 이제 치료실 다시 올라갔어요. 말을 해주려고. 다짜고짜 1분만 시간을 내달라며 병원을 찾아와 억지를 부렸다는 김승태 씨. 하지만 민주 씨가 만나주지 않자 하루 종일 병원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아휴, 세상에. 무섭다 무서워. 계속해서 만남을 거절하자 김 씨는 민주 씨의 집 근처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역 근처니까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거를 저녁 6시쯤에 보냈었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톡을 한 10시 반쯤에 봤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계속 거기에 있었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연락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렸던 거죠. 그의 행동은 늘 일방적이고 막무가내였습니다. 아니, 대체 집 주소는 어떻게 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 씨 말에 의하면 미행을 해서 본인 집 주소를 알아낸 것 같다고 합니다. 네, 그런 행동들을 아예 대놓고 이제 보여주시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 뒷날에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죠. 맞습니다. 이런 거 주변에 꼭 알려야 됩니다. 이건 잘했습니다. 민주 씨는 원장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공포를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거의 울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원장님이 되게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힘들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도수치료는 계속 해야 되고. 네, 맞아요. 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계속 받았고 주변의 도움을 청했지만 실질적으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민주 씨가 그렇게 계속 방치된 채 고통 속에 지내는 사이 승태 씨는 그녀를 스토킹하며 점점 그녀의 삶 깊숙이 들어왔던 겁니다. 제작진은 강 씨의 요청으로 민주 씨와 가해자 김 씨의 궁합을 봐줬다던 승려를 수소문에 찾아갔습니다. 사주를 왜 받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처음에는 네. 그 아들하고 어떨까 싶어 어떤지 봐달라고 해서 네. 카톡 부탁을 해서 네. 가서 봤었어. 네. 근데 이제 뭐 그렇게까지 집착하리라고는 아무것도 생각 못했어. 제가 이씨 말고 다른 분도 물어본 적이 있나요? 그럼 많지. 아, 며느리 사주로? 뭐 친구 딸내미도 물어봤었고 그 안에 한 7, 8명 되는 것 같아. 그동안에. 아, 가장 극성 엄마야. 강 씨를 극성 엄마라고 단언하는 스님. 그의 말에 의하면 그녀는 아들의 결혼에 집착하며 마치 쇼핑을 하듯 늘 며느리를 찾았다는 겁니다. 예? 가해자가 검거된 이후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녀의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이거 잡히고 나서부터 그 어머니가 매일매일 문자를 길게 보내시고 전화 오시고 뭐 짝사랑도 도가 지나치면 범죄가 되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고 내가 계속 아들한테 압박을 준 거지 우리 아들은 착하고 무서운 애가 아니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선처를 바라봅니다 하면서 계속 웃음 표시를 보내시고 이게 무슨 상황이죠? 실제로 강 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도저히 스토킹당한 피해자에게 한 연락이라고는 볼 수 없는 표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건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와. 정말 미안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보면 약간 네가 감히 우리 아들한테 지금 이런 짓을 해? 이런 뉘앙스였어요. 제가 볼 때는. 게다가 밤낮 할 거 없이 피해자가 연락을 받을 때까지 전화를 했다는 강 씨. 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던 걸까? 전문가는 엄마와 아들의 관계에 주목했습니다. 모자 관계가 지나치게 밀착되어져 있고 공생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생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어머님과 아들이 이렇게 밀착되어져 있어서 경계가 모호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들의 어떤 행동과 그 어머니의 행동이 상당히 좀 겹쳐 보이는 모습들이 있죠. 예를 들면 공감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이모티콘과 단어를 선택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 문자 성향 비슷한 것 같은데요. 충격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건네다는 선물까지. 둘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똑 닮아 있었습니다. 아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보통 이런 사건들을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면은요, 대개는 애착 결핍이 가정이 많습니다. 아들이 만약에 이제 훌륭한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우리 가족이 완성이 되는 것인데, 이 가족이 완성을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부족했던 애정이나 애착에 대해서 그 결핍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심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분리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식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논리네요. 그리고 변호사는 스토킹이라는 개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스토킹을 막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개념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피해자 찾아가서 물건을 두고 오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의 법률적 정의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좋아서 선물을 주는데 나는 부담스러워요 했을 때 이거 적극적으로 내쫓아야 되나까지 인식을 잘 못하는 게 우리 사회의 분위기인 거죠. 그리고 아들 이제 신고된 다음에 수사 중에 합의해달라고 어머니 계속 전화하셨다면 연락하시고 다 스토킹 아니에요? 현재 김승태 씨는 징역 2년의 1심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 중입니다. 제작진은 강 씨와 얘기를 나누기 위해 직접 집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희 MBC 실화탐사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네, 이번에 씨 스토킹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찾아왔습니다. 지금 몸이 아파서 못 나갑니다. 씨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저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씨한테 미안해요. 너무 이뻐서 그랬어요. 변호사를 4명 고용하시고 항소까지 하신 거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몰라요. 나도 아파요. 그거 몰라요. 제 아저씨가 제가 너무 이뻐서 씨가 너무 이뻐서 그랬어요. 거듭 사과하는 강 씨. 하지만 정작 항소를 왜 했는지에 대한 답은 끝내 들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주 씨를 찾은 제작진.
그녀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이사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기 어떻게 살아요? 불안하죠. 그리고 차근차근 본인의 흔적을 지울 거라고 하는 민주 씨. 살면서 2년에 한 번씩은 꼭 페인트 칠을 이제 덧칠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도 제가 다 달고 이제 예전에 이제 병원 선생님들이 같이 도와주면서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억도 있고 이 하나의 범죄 때문에 제 인생의 모든 거를 다 바꿔야 되는 게 너무 억울하고 슬프고 그냥 혼자 살 수 있을지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피해자는 가해자를 피해 안전하게 살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